KBS 라디오 이동일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다. 트럼프로 결정될 것 같다. 그럼 전문가들 예측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빗나간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 4년 전에 너무나 반전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가 뭔가 좀 보정을 해서 뭐 학력부터 해서 인종부터 해서 지역까지 여러 가지 보정을 해서 이번에는 뭔가 체면을 좀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에 비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또 역시 한 번 더 반대다. 망신을 당하는. 예. 근데 저는 아직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요. 뭐 내일 다시 개표한다는 지역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과? 예상 못했죠. 네. 저는 바이든이 거의 이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거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의 90%가 바이든이 이긴다 그러고 예. 또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노인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었는데 노인들이 좀 이반했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숨어 있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고졸 이하 백인들 예. 이 사람들 가중치를 둬서 이번에 계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로 저렇게 하루에 7만 명에서 8만 명, 9만 명, 10만 명 점점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주력 여론기관들은 다 한 5% 이상 뭐 한 7% 정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아마 뭐라 그러네 득표수 자체는 바이든이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수한 그 선거제도 50개 주가 각각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이 분리될 수는 없다. 예. 따라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그런 선거 방식 때문에 요번에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디 배팅을 한다면 예. 트럼프한테 하겠어요. 근데 예. 지금 경우의 수로 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94% 개표가 됐는데 이게 6% 남았잖아요. 예. 지금 차이가 1.4%예요. 예. 야, 여기서 6% 개표해서 만약에 바이든이 여기서 넘어서면 예. 바이든이 상당히 희망이 커져요. 민주당으로서는 우편 투표 같은 거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지 않느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 개표 안 된 게 대부분 우편 투표다. 예.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역전이 되면 이제 남는 거는 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인데 예. 여기서 위스콘신 정도 이기고 그다음에 메인주에서도 좀 이겼기 때문에 예. 거의 동점 어허. 동점 내지는 바이든이 조금 가능성도 이기든지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트럼프가 많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바니아하고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 예. 소위 북부의 러스트벨트 3개라는 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바니아하고 미시간을 무조건 2개 다 이겨야 돼요. 그냥 위스콘신하고 미시간만 이기고 펜실바니아 저도 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를 한 2시간 이내로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바이든이 이기면은 바이든한테 희망이 있고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 지금 그 펜실바니아는 차이가 64% 개표에 13% 지고 있고 13%니까 역전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미시간은 80% 개표됐는데 5.2% 지고 있고 그다음에 위스콘신은 94% 개표돼서 노스캐롤라이나처럼 6% 남았는데 3.7%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은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펜실바니아하고 미시간을 예, 이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과연 역전 가능하겠냐. 지금 그거죠.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데는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펜실베니아예요. 다른데 지금 구글링에서 이제 나오는 수치와 그 개표한 그 수치와 지금 언론에서 속보로 나오는 게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많이 해도 한 14% 개봉된 것으로 개표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 이제 트럼프죠. 하지만 앞으로 또 표가 많이 남아 있고 펜실베니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각 주마다 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편 투표를
현지 시간 11월 3일 오후 8시 PM까지 딱 못 박아서 그때까지만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주가 있는가 하면 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11월 6일 현재 시간 그때까지 우편 투표로 오는 것까지 오픈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의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투표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6일까지 오는 펜실베니아 그 표로 다 개봉했을 때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건 또 20석이나 달려 있어요. 선거 인단이 굉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봐야 되고 당장 그래서 아까 그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도 이제 대중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을 때 결국 법원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편 투표 양상이 뭐 많으면 7대3, 8대2까지 민주당 쪽에 쏠릴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으니까 지금 이승훈 평론가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우편 투표를 한 사람이 현장 투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중복되면 거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이런 일이 느껴지지 벌어지는가. 않죠. 네.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시끄러질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만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현재 이 시점까지는 트럼프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투표인단 이 시각까지는 바이든이 더 많은 투표인단수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네, 한 7개 앞서고 하나요? 접전 지역에서는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바이든은 이 방위비 분단 문제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멱살을 잡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었단 말이죠. 몇 배씩 올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재선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아마 지금 사실 지난 4월 달에 한미 간의 그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해서 미국이 사실 30%로 내려왔어요. 6배, 뭐 4배 올려달라 그랬다가 30%만 인상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30%를 인상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매년 협상해서 또 내년에 또 강짜를 부릴 수 있으니까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쪽으로 바꾸자. 과거에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자도 미국의 협상 대표도 황당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13%밖에 못 올려주겠다로 후퇴했고 그러니까 13%대 4배. 거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데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에 지불해야 될 돈을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우기지는 못할 테고 만약에 30% 정도를 올려준다 그러면 타협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국민 여론이 그렇죠. 30%를 올려주면 반미 감정이 굉장히 고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미국 당국에게 우리가 간절히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올려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돈은 우리도 있지만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삥땅 뜯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나빠질 테니까 예. 한미동맹의 미래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예. 결국은 30% 이내에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홍 의원님 이야기처럼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은 방위비 올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 올려줄 거면은 주한미군 감축도 감수하겠다. 이런 대답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 당연히 부담일 텐데. 네. 지난해 기준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입니다. 당시 이것을 정할 때도 1조 원이라는 게 사실 소위 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예.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1조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분노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라는 막강한 협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하고 그때 또 조건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서 5년 그 텀으로 그동안에 협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1년 텀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지난 상반기에 13% 잠정 합의해놓고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연동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군을 자기네 나라 본토로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주한미군이든 주독 뭐 미군이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맹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연동해가지고 계속 협박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될 경우. 미국 문제 제가 한 말씀 예, 하세요. 드리면요. 저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우리가 먼저 미국이 그렇게 우리 그동안에 한국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명하고 지금 남북한 간의 국방비를 우리가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나 15년, 20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보다 억지력이 있다.
확실한 억지력이 있다. 따라서 지금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구산만 확실히 씌워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10,000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겠다라고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충정으로 제안하는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명을 어떻게 할 건가? 뭐 대만으로 뭐 5,000명 옮기고 5,000명은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한미군에 있을 때는 50%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대주지만 미국으로 가면은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국처럼 좋은 전진 기제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기를 둘러보면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따라서 우리가 먼저 미국이 감축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28,500명이거든요. 18,500명 있어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면 감축만 안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그게 묘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 딜의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남북 문제 또 북미 문제는 어떻게 되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청와대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기류만 살핀다면 청와대는 어쨌든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그 유엔 연설에서도 언급했고 그다음에 민간 싱크탱크 연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예. 그 힘을 쏟고 있죠. 예.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낫겠죠.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오바마 제3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로서 바이든 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외교 경력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제 바이든 본인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소위 압박과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 정책을 다시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만 본다면 현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톱다운 방식이 양국 정상 스타일상 맞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노딜로 끝이 났잖아요. 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임기 초면 모르는데 임기 이제 막바지로 막 가고 예. 있잖아요. 1년 반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되면 오바마 때 보니까 오바마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독재자들과의 대화를 한다 그래서 정상회담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 2009년에. 그래서 1월 달에 평양에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 기대까지 했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가 만만치 않아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도 있죠. 국내 인종 뭐 시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은 내년 4월, 5월까지 거의 북한 문제를 다루질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잔뜩 벼르고 있거든요. 만약 바이든이 당선돼서 내년 1월까지 아무 협상 제안 뭐 북한이 생각하는 전향적인 협상 제안을 안 하면 미사일이라도 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바이든의 입장은 자기가 대통령이 어렵게 됐는데 나를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강경책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 1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 진전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가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은 더 지금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이라도 빨리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김정은하고 이른바 이벤트성 쇼를 한 예. 건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노벨 평화상 타려고 하는 것이지 합의를 하더라도 트럼프는 또 안 지킬 가능성이 커요. 예.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되는 게 바이든이 되면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바이든은 오바마 때 이란 핵 합의를 했거든요. 예. 부통령으로서. 예. 이란 핵 합의가 뭐냐면은 이란의 핵을 동결만 하더라도 제재를 다 해제시켜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바라는 1단계 협상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란과의 핵 합의 방식으로 북한과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한 2년, 1, 2년 보면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한 해결책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통령 그 여성 그 후보 있잖아요. 예.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이 성급한 단번에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건 실패를 예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단계적 접근법을 하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큰데
트럼프는 뭐 이렇게 그 이벤트는 또 만들지 몰라도 북핵 문제 진정한 해결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제가 그 전략적인 데를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돌아보시면 2009년에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 측에 대화를 제안했어요. 2009년 내내 제안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원하는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사실 오바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세게 나간다고 도발을 했던 것과 가장 핵심은 한국 정부의 성격입니다. 당시 오바마 8년의 임기를 함께한 게 정확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예요. 예. 당시 오바마 정부가 처음에 대화를 그렇게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뭐 비핵 개방 3천 얘기하고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사실은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두고 예. 대화 자체를 거의 거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설득을 한다면 바이든도 이제 동맹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 파트너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뭐 그때 오바마 입장에서 또 들어준 상반되니까 거죠. 이명박 예. 박근혜 정부가 주장을 하니까.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 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달라는 거 다 줬다. 다는 아니도 어느 정도 줬다. 그러면 미국도 뭘 줘야 우리가 또 하나가 진전이 될 텐데 미국은 안 준다. 네. 두 정상 간의 사이는 좋지만 그러면서 미국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해서 북한의 이 스탠스는 또 바뀌겠느냐. 하나 우리한테 다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안 주겠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 성명의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정상회담해야 소용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그걸 제목으로 다 달았죠. 연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 달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김여정은 미국한테 대화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예. 내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받고 싶다. 그걸 위원장께서 허락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백악관을 가겠다는 얘기고. 그냥 고위급 회담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미국이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예요. 예.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이라도 혹시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무사히 지나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까지는 안심하시오. 이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남북 대화는 몰라도 북미 대화에는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 대선 이전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미국도 뭔가 한 수를 먼저 양보적으로 둠으로써 북미 대화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쭉 가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그러는 와중에 폼페오가 서울 올래다가 또 말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 건너갔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내년 1월이나 2월 이전에 적어도 북한하고 뭔가에 관여되는 정책을 해야지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 북한은 그동안 못 참고 미사일이라든지 SLBM을 발사하든지 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능력이 정말로 과시돼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만일 도발하게 되면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사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ICBM이지 않습니까?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2017년 11월 29일 ICBM 발사하고 핵국가 완성이라고 이제 스스로 북한이 외친 상태죠. 그 이후에 어쨌든 풀리면서 미국이 민감해하는 ICBM까지는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열병식 때 또 신형을 보였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도발의 어떤 수위나 뭐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트럼프에 비해서는 더 많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가장 자극적인 것은 ICBM이겠죠. 근데 그 수위 조절 아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예측했을 때 이 시간쯤 되면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봤는데 네. 아직도 접전이네요.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